10번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맨 위에 한번 쳐볼게요. 고려 명랑에 대한 탄식 그리고 느끼는 무상감 계속 반복이죠. 원천석의 시를 주제는 일단 알고 있으니 화자상황 정석 태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흥, 망이 유수하되어 흥하고 망함이 유는 한자 알죠? 있을 유자 수가 뭘까요? 알아두시면 좋은데 운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흥망이 유수하다는 건 흥하고 망함이 운수에 달려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쩔 수 없다는 소리죠. 운에 달려있다는 거. 의지로 바꿀 수 없다는 거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운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월 때 추초로다. 아는 추. 가을추. 초는 풀초. 가을 풀이겠네요. 그렇죠? 만월 대에서 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 모양을 보시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살짝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니까 단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올라가 있는 터. 대가 뭘 말하는 거냐면 원래 이 자리에는 집이나 궁궐 같은 게 있었던 건데 얘는 없고 대만 남아있다는 소리야. 뭐가 망했겠어? 고려가 망한 거죠. 만월 때는 고려 왕궁터예요. 고려 왕궁터에 풀만 무성해. 사자성어는 뭘까요? 이게 맥소시탄이야. 아, 보리만 무성하구나, 풀만 무성하구나. 딱 잡히죠.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온 건 상황을 보여준 거죠. 아, 이런 상황이구나. 봤더니 500년 아, 역시 고려네. 목적에 붙였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은 목동이고요. 이 적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는 피리 적자예요. 목동의 피리 소리. 그러면 뭔가 그 북유럽 같은 거 생각하면 삐리를 울리는 소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런 걸 상상하면 안 되는 게 고려가 망했잖아. 거기다 대고 어떤 미친놈이 삐리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동의 피리 소리는 아주 구슬프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여기서 정서를 끌어올 수 있어요. 이 피리 적자를 알고 있다면 뭔가 무상함을 느끼겠죠. 구슬픈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정서가 환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또 나왔다. 석양. 조락의 이미지, 중의적 표현, 하강의 이미지.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그럼 석양에 지나가는 손님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손님이 누굴까요? 지금 고려 왕에서 슬픈 게 누구야? 상황상? 화자죠. 얘가 누구일 확률이 높냐면 얘가 화자의 확률이 높아서 이거 화자를 객관화한 표현이라고 봐.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안 하고 지나는 한 명의 객이다 라고 봐요. 나그네다. 눈물겨워 하노라.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정서가 직접적으로 팍 표출이 됐으니까 마지막에 이 정서만 잡아주시면 이게 주제구나. 그래서 슬프다는 소리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 보이는 거 하나만 하면 뭐뭐 놀아 이렇게 했으니까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영탄이 성립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걸 다 공부한 다음에 영탄법 여기 있다 이런 거 외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상황이 이랬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제가 말한 피리 소리가 구슬프구나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메인의 주제 표시해 주시고요. 작가가 또 원천석인 걸 보니 역시나 고려 얘기입니다. 2번이나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원천석이라는 친구를 보면, 선조를 보면 아, 얘가 고려 유신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아요. 고려의 유신,
고려의 믿음직한 신하. 다음 원천석이. 제가 내신 문제 같은 걸 좀 풀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주제가 가장 이질적인, 주제가 가장 비슷한 거, 정서가 가장 비슷한 거 이런 걸 찾으라고 할 때 학교 시험에서 작가를 줄 때가 있거든요. 구절 하나 주고 원천석, 구절 하나 주고 기립지. 이거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얘만 보고도 답이 나와 사실. 아 이거 보렸는데? 얘 조선인데? 그래서 원천석 이름하면 알아두시면 좋고요. 바꿔볼게요. 자, 상황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였는가? 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서류법 쓰였죠 일단. 그럼 이제 표현법 쓰였구나 이거 판단하는 걸 넘어서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가 굽었다고 했느냐라는 말을 평서문 강타문으로 바꾸면 눈 맞아 휘어진 대는 굽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 상황을 판단하시면 돼요. 대나무가 눈에 맞아서 굽었는데 화자는 그게 굽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만약 굽힐 절기였으면 눈 속에 풀을 얻겠느냐 역시나 서리법. 아마도 세한 고전은 너뿐인가 하노라. 일단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건 여기 너가 누굴까요? 얘랑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되죠. 대나무구나. 또 알아두셔야 될 한자 몇 개만. 자, 여기 있는 고라는 한자는 외로울 고자입니다. 고독하고만 할 때. 얘는 마디절이니까 절개를 의미합니다. 고절이라고 하면 높은 절개가 아니라 외로운 절개를 말해요. 항상 한자가 이게 붙어요. 절개 앞에. 왜냐면 이거 지키기 힘들거든요. 지주와 절개를 지킨다는 건 외로운 싸움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라는 한자가 붙고요. 저 절개에 있는 거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대나무는 대상이죠. 이따 대상 중심 시도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고전 시가에서 어떤 대상이 나오면 얘가 그냥 화자랑 바로 직결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게 대상이 아니라 그냥 화자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대나무 자체가.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대나무 얘기를 하고 시가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면 좀 허무하니까 이거 화자랑 관련이 있겠지, 유사성이 있으니까 화자가 이 말을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 외로운 절개를 지킨 게 누구다라는 소리냐면 대나무가 아니라 결국은 나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내 지주와 절개가 뛰어나다. 다음에 하나만 더. 이때의 눈은 그럼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 마이너스로 적어야죠. 얘에게 주는 실현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니까 대조 같은 편법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복습하실 때.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임금과 신하의 논리. 첫 번째는 나라를 잃은 슬픔이었는데 이번에 임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주제와 관련된 이모티콘을 파이월드식으로 다 넣어봤는데 좋다는 뜻입니다. 임금짱 이런 뜻입니다. 임금을 욕하는 시조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하면 죽는데. 여러분 막 인스타에 저격글 이런 거 올리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저격을 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임금짱 이렇게 되는데 7번을 보시면 원어의 시조 한번 볼게요. 주제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단종에 대한 끝없는 충절. 우리 저랑 같이 했던 내신을 했던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배경 지식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배경 지식이랑 단종에 대한 배경 지식. 조선시대 그 왕의 계보 한번 볼까요? 1번 태조 이성기. 두 번째 정종. 그 다음 태정 태.
세, 종, 문, 종, 단, 종, 세, 종. 여기까지. 이게 왕의 계보인데 조선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장자가 쭉쭉 세습을 해요. 장자가 거의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세종에 와서 이 첫째 아들이 장자 세습이니까 문종이었고, 둘째가 그쵸. 근데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요즘은 어려운 이걸 치는 수양대군. 총알이 2개지. 똑같은.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안평대군입니다. 설마 뭐 세계차에 가서 모르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몰라? 몰라? 알죠? 이거 관상. 이거 봐야지. 나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 아니에요. 관상 먼저 보고 바장한 가서 관상 이렇게 딱 틀어놓고 당연 선생님 뭐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과제로 내준 거라고 저를 팔아서 관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들만 8명이에요. 세종은. 문종이 다음에 왕위를 세습하는데 문종이 병약해서 빨리 죽어버리고 그 아들인 단종이 세습을 하는데 얘가 몇 살 때 세습하냐면 초5 때 왕위를 물려받아요. 핵금수저를 이렇게 물려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상 영화에서 묘사되듯이 수양대군이 권력욕이 엄청 센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단종의 삼촌이죠. 삼촌이 얘를 눈에 보내요. 멀리. 그 다음에 결국은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뭐가 되냐면 다음 왕위를 이어가는 거죠. 조선의 2번째 쿠데타.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년? 개유년에 일어난 정란 이렇게 부르고요. 안평대군까지 넣는 이유는 얘가 고전 소설에 가끔 나와요. 안평대군이. 고전 소설에 운영전 같은 걸 보면은 운영이가 궁녀거든요. 왕궁에 사는 애. 근데 운영이가 안평대군 밑에 있는 궁녀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평대군 시중 들고 옆에서 같이 글 공부하고 이러는데 좀 잘생긴 애가 글 공부하러 선비가 한 명 온 거야. 걔를 뭐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선비가 붓질을 하다가 물방울이 하나 그 운영이한테 팍 튀어요. 둘이 눈이 딱 마주치고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담을 넘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때 누구의 집에서 그 일이 벌어지냐면 얘 집에서 벌어져요. 안평대군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냐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야 돼. 권력욕을 내비치면은 살해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게다가 둘째 형이 수양대군. 여기서 이제 죽지 않으려면 조용히 공부 같은 것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어서 그렇게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단종 관련해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죠. 이 개유정난이 일어났는데 당대 조선 시대 신하들이 그래 수양대군 뭐 둘째였으니까 괜찮지 이랬을까요? 아니야, 걔네는 가부장제에 미친 사람들이라 절대 안 돼요 이런 거. 그래서 난 죽어서 나의 절개를 밝히겠다 했던 게 사육신. 난 죽진 않을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살아서 내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어떤 생육신 6명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사육신 1파트가 누구냐면 1학년 때 배운 성삼문 있고요. 지금 나온 이계,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유은부라는 6명의 죽음을 선택한 신하들이 있거든요. 얘네가 시조에 나오면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 내용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육신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사람은 한 명, 김시습. 김시습을 문학에서 왜 알아둬야 되냐면 얘가 금오신화라는 소설집을 쓰는데 얘가 최초의 소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초의 소설 알고 있는 거 있죠? 홍길동전이 최초라고 알고 있잖아.
걔는 최초의 한글 소설이고 얘가 최초의 한문 소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내냐면 이거 바꿔서 돼요. 한글 소설이다 이렇게. 좀 치사하긴 한데 왜냐면 우리 금보시나 이생규장들 이런 거 읽을 때 한글로 읽으니까 뭐 한문이야 이러면서 한글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걸 못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배경을 알고 계시면 이해될 거다. 가보겠습니다. 주제 잡으러 가볼게요. 간밤에 울던 여울이 슬피 울면서 지나갔대. 이제 생각하니 님이 울어서 보낸 것 같아.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누군지 이제 알겠죠? 얘가 누굴까? 저 배경을 넣으면 단종으로 이제 읽어야 돼요. 보기가 있다는 거. 실제로 단종이 울었을까는 알 수는 없죠. 화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제가 울었겠지. 저도 슬프겠지. 저 물이 거슬러 흐르고죠. 나도 울어 예리라. 저 물을 거슬러 흐르게 해서 나도 울면서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발상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슬러 보내고 싶어요. 이 발상. 물이 흘러서 막 흘러가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님의 눈물이구나 저게. 그걸 나한테 흘려보낸 거구나. 나도 보내야겠다 하고 역발상으로 보내는 발상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일단 상황이 주어져 있고 마지막에 정서 표현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여울이라는 뭐가 등장한 거냐면 대상이 이렇게 등장한 거죠. 간밤에 울던 여울. 여울이 울 수 있나요? 울 수 없죠? 여울은 그냥 흘러갈 뿐이지. 실제로 울고 싶은 건 누굴까? 화자일 거야. 화자의 뭐가? 감정이 이입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데서. 여기도 마찬가지. 슬프게 울었다. 우리가 서점 갈래를 한국문학 통사라고 엄청 두꺼운 책을 집필하신 서울대 교수님이 있거든요. 서정시를 뭐라고 정해야 하냐면 이렇게 정해요. 시라는 건 세계의 자아화다 이렇게 말해요. 세계를 내 맘대로 표현하는 거다. 물은 그냥 흘러갈 뿐인데 쟤는 슬퍼서 우는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 내가 슬프면 이 세상이 다 나를 엇가는 거. 그게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쭉쭉쭉 읽어보시면 회복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방 안에 흉내 촛불. 이게다. 된 이게 모르죠. 된 이게라고 이제 정찬성 선수랑 싸우는 친구도 있는데 사육실입니다. 어쨌든 자 읽어볼게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자, 대상 등장. 촛불이 있네. 일반적인 객관적인 상황.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뭐야? 상황인데 촛불이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개소리죠.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겁니다. 사실은 누가 이별했을까? 화자가 이별한 상황인 거야. 그렇죠? 촛불이 이별했다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눈물을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그럼 방 안에 촛불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누가 이별했길래 겉으로 눈물을 흘릴까라는 건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촛농이 흐르는 거겠죠. 아마도. 속 타는 줄 모르겠는가? 저 촛불 다시 한번 등장. 나와 같아서 라고 하면서 동일시 바로 해버리네. 속 타는 줄 모르겠다. 마지막 구절에서 한 번 더 정확히 말해줬는데 감정이 이입돼서 결국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슬프다, 내가 속이 타들어간다 라는 정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화자가 감정이입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어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얘 알아야 돼서 왕복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훌륭하네요. 역시 간접적으로 나누시. 완곡한 표현이라는 건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려면 단종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죠. 이거 단어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9번 가보겠습니다. 자, 단종과 이별하고 돌아오는 그의 느낌 NRF 해주셨고, 왕방현 맨 아래 한번 볼게요. 제가 팁으로 남긴 부분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방현은 어떤 사람이냐? 단종을 유배지까지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금부도사였습니다. 얘를 유배 보낼 때 같이 따라가는 신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걔를 같이 그 어린 단종이를 유배지까지 보내 사람이 쓴 시조에 슬픔이 느껴집니다. 볼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의었다. 주제는 알고 있으니까 얘가 단종이겠죠. 단종을 잃어버렸네요.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긍부정을 판단할 수 있죠. 마이너스의 상황. 여의었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내가에 앉아있다. 공간이니까 체크해두고요.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다고 했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들어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에 흐르는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라는 걸 다시 보면 역시나 대상이 그냥 화자랑 바로 연결되고 직결되는 모습이 도전시간에서 보여요. 저 물은 내 마음 같아. 그래서 저 물이 울면서 빗길을 흘러간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 우는 건 물이 우는 게 아니죠. 사실상 역시나 화자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이 이입됐다. 표현법상 여기 하나만 더 체크해 볼게요. 천만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리라고 하면 그 아리랑에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을 한다 이 구절 있잖아. 이 리가 대략 0.4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랑을 보면 이 님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건 곱하기 10하면 4km잖아. 여러분이 한 4km 천천히 뛰어도 한 40분이면 뛰거든요. 4km. 빠르면 1분에 막 한 3, 4분대에 뛸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사람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건 저주예요. 날 떠나서 멀리 가야 되는데 조금 가서 발병이 나면 좀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1000만을 곱해 0.4에다가 몇 킬로냐면 1000만을 곱하면 4,000km. 4,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대략 400km 정도. 서울 부산까지. 조선이니까 북한까지 있었다고 쳐도 한 800 정도 되는데 뭐야 단종이 무슨 미국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만리 멀리 떠난 건 과장이야. 오바야. 그만큼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바에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일단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딱 보고 1000만, 100만, 100 이런 숫자 들어있으면 다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성산문의 수양산을 바라보는 혹시 이거 교과서에서 안 하시는 분 있나요? 나 이거 모른다. 표현이다.
이거 처음 봐? 아 그런가? 성성문 다른 거였나? 아 이 몸이 죽어가서였구나. 그쵸. 아 2학년 때 나오고요. 볼게요. 자, 단족을 향한 굳은 절이한 지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얘도 이제 배경 지식을 하나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 지식은 이제라는 친구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두 사람을 합친 말이에요. 백이와 우리가 좋아하는 숙제 붙여가지고 이제라고 합니다. 중국의 역대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라 다음에 뭔지 아나요 혹시? 다른 말한 것 같은데 이부동성 게임하는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흘러가죠. 하은주 이렇게. 하은주가 누구냐? 하승진 누나인데 하승진 아나요? 농구 선수 221cm인 엄청 큰 형이 있거든요. 하승진 누나 이름이 하은주. 이분도 농구 선수예요. 옛날에. 아무튼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백이와 숙제가 어느 나라 충실이냐면 은나라 충실입니다. 그래서 은나라에서 이제 주나라로 넘어가면서 아까 고려가 넘어갈 때 이제 정몽주 같은 애 회유했던 것처럼 이제가 뛰어난 충실이기 때문에 얘네를 회유하려고 해요. 우리 주나라에서 열심히 해보자.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아. 왜 얘는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은나라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주나라의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양산으로 들어가요. 중국에. 거기서 고사리만 난 캐먹고 살겠다 라고 하면서 진짜로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에게는 엄청 멋있는 거죠. 이 사람들. 지조와 절개의 상징 같은 인물이에요. 이 배경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를 한탄하노라. 자, 잡을 수 있는 건 정서가 바로 나오죠. 이건 이제 2025년에 독자들을 상대로 낸 시조가 아니고 당대 사람들이 향유했던 시조잖아.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거냐면 어라? 기발한데? 새로운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오히려 새롭지만 그 사람들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이제를 까는 건가? 이런 생각. 이제를 한탄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야 굶주려서 죽을 거면 죽지 왜 채미를 하니? 왜 고사리를 캐먹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비록 자연에서 스스로 자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구 땅에 난 거냐 그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어 3개 정도가 중요한데 수양산 1번, 채미가 2번, 뉘가 3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 중의적인 의미를 가져요. 수양산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그 고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양산의 첫 번째 의미는 진짜 중국에 있는 수양산이에요. 네? 작가가 성삼문이고요. 하필 또 이름이 수양산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썼겠죠? 성삼문 입장에서 수양대문을 지칭할 거예요. 이런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채미라는 것도 첫 번째는 직역하는 대로 고사리를 캐먹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수양대군의 녹을 받는 행위를 채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사리를 캐먹음, 수양, 쭈루룩, 녹, 수양대군의 녹.
야, 그 누구 땅에 난 거야? 1번 이재 입장에서는 준하라. 준하라 땅에서 난 거 아니야? 결국은 그 고사리도. 두 번째 화자 입장에서 수양대. 그 두 번째 파트에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좀 특이하게 비판이 드러나요. 시조에서는 잘 안 나오는. 우리 앞에서는 나를 잃어서 슬퍼 이 정도.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정, 탄종 슬퍼 이런 데에는 비판. 뭔가 의지가 두드러지죠. 성성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이제를 까면서 결국 내 지조와 절개가 더 뛰어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상산문을 수양대군도 회유를 하려고 했어요. 이런 시조를 쓸 정도면 내 편으로만 영입을 하면 되게 힘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수양이란다. 저기 성삼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야, 근데 너 내가 주는 녹봉 받았잖아. 받았으면서 뭘 지조와 절개시킨다고 해. 이렇게 까니까 성삼문이 창고를 딱 열어서 보여줘. 거기에 받았던 녹봉, 당신이 쌀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쌓여있었대요. 네가 준 거나 한 톨도 먹지 않았다. 다시 가져가.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성삼문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건 이 고사를 모르기 때문인데, 제가 뒤에 그 빨간색 부분에 고사 10개 넣어놨거든요. 심심하시면 먼저 보고 계시면 과자가 돼서 할 게 없다. 일단은 관상을 본다. 그것도 다 봤다. 그럼 오징어 게임을 보시고, 그것도 다 봤다. 그러면 뭐더라? 총알이 2개지요. 이건 뭐죠? 암살도 보시고, 배우들이 막 다 겹치는 거죠. 이정재랑 암살에도 공유 나오지 않나? 안 나오나? 공유가 이걸로 나오는 거죠. 비슷합니다. 밀정. 암살에도 밀정이 나오지. 암살에도 밀정이 나오고 밀정에도 밀정이 나오고. 언제 시작했더라? 16분에 시작했죠. 자, 그럼 제가 현대실 하나밖에 못 봐서 현대실을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첫 주차, 둘째 주차에는 문학을 좀 더 보고 3주차 이제 독서도 같이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1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파트 1 현대시 여기 써있는 거 초반부에 목차 왼쪽 두 개 나오는데 뒤에 것까지 좀 같이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건 복습이니까 잘 떠올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대시를 접근할 때 혹시 좀 막막한 감이 있다면 크게 화자가 중심이 되는 시랑 대상이 중심이 되는 시가 있구나. 이 시는 뭐가 중심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고, 결국은 화자로 다 연결되긴 합니다.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좋긴 하다. 자, 파악해야 될 거 4가지 있었죠. 첫 번째, 시적 화자는 누구지? 시적 화자가 고려의 유신인가? 단종을 잃은 충신인가? 이런 걸 파악하시는 거죠. 두 번째, 상황. 뭔가 인과 이별한 상황인가? 그 이미 단종인가?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정서 또는 내면 심리파.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정서는 이런 거죠. 시에서 슬프다,
이렇게 나오면 정서 파악이 너무 쉬운데 내면 심리는 우리가 좀 유추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자의 행동 같은 걸 통해서.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아, 얘 슬퍼서 이런 짓 하는구나. 무슨 짓 하면 아, 집에 가고 싶어서 얘가 이러는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내면 심리. 네 번째가 이제 태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정서라면 똑같은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정서여도 태도는 다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를 통해서 결국은 해야 될 건 주제 파악. 시를 읽을 때 목적성을 좀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다. 얘를 잡자 라고 하면서 주제를 파악해 주시면 되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표면과 이면을 좀 나눈다면 얘가 좀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표면적으로는 시어의 의미 파악, 식구의 의미 파악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잡아줄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시어 또는 식구의 관계를 파악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얘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 정도를 파악하는 거.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험하구나 라고 했을 때 반가운 매화는 어디 피었는가? 백설이랑 매화랑 유사한 의미네 이렇게 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면적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를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상징적 의미, 구체적 의미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드린 게 저번까지고요. 대상 중심시도 이 녀석은 자, 이거 파악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시를 쓰는데 제목이 유리창이야. 제목을 유리창으로 지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 시적 대상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지어요. 유리창을 딱 보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얘를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죠. 그럼 이 공간과 저 공간이 연결돼. 그런 특성이 하나 있고, 근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내가 저 밖에 공간으로 나가려고 하면 쟤 때문에 막혀. 그러니까 단절감이라는 속성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창을 내가 제목을 한 이유는 연결성과 단절감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적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게 주제와 직결될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 대상의 처한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같은 무생물이라면 속성을 좀 봐주시면 되고요. 동물 같은 애들 있죠. 새가 만약에 등장했다. 그럼 얘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지? 얘가 슬픈가? 얘가 인과 이별했나? 이런 걸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똑같이 주제를 파악하는 걸 목적으로 우리의 목적, 목동의 피리 소리가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는 이 시적 대상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할 때 저번 시간에 보기에 있었던 화자가 보통 반응을 해요. 새가 철창에 갇혀있네? 슬프다. 이렇게 반응해. 그럼 얘가 또 중요하겠죠. 이게 정서와 직결되니까. 주제 파악하고
주에 한 번 정도 더 보면 이번 시를 혼자서 좀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잘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8쪽 가볼까요? 쉬고 플러그는 안 했는데 쉬고도 있을까요? 한 4분 30초 정도 제볼 테니 한번 풀어보십시오. 초에 끝낼게요. 팔쪽 생명에서 분무
답을 먼저 불러드리지 말까요? 아직 안 푸신 분. 답을 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따 불러드릴게요. 쉬었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잠깐 쉬었다가 얘를 아까 필기했던 오른쪽에 목차 있는 부분에 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문자가 이상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게 쓰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써서 4시 17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